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이네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릴 시간. 정답은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출산부터 하고 출산휴가 쓰고 그 다음이 육아휴직이죠. 최근에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도 이제 한 17%대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안계영님은 제 후배는 예전에 육아휴직했다가 상사의 괴롭힘으로 그만뒀었어요. 육아휴직을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구박을 했다 하더군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안귀영님은 그 회사 친구가 육아휴직하고 출근하려니까 회사가 폐업을 해서 쭉 휴직하게 되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도 폐업하는 회사들도 많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도 그런 상담 들어왔었잖아요. 출산 휴가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회사 폐업하면 그 혜택은 못 받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보조금도 이제 끊기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안타깝게 또 들려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4441님은 성공예감 반갑습니다. 춘천이에요.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됐습니다. 이 시간이면 성공예감 들으면서 운행해요. 승객들과 같이 청취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와, 춘천에 계시는 우리 마을버스 기사님 4441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제 눈길 때문에 날씨도 안 좋고 한데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866님은 제주도에 계시는데 바람 때문인지 평소보다 라디오에 잡음이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잘 듣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잡음이 있을 때는 KBS 콩 어플로 들으시면 좋고요. 물론 이제 와이파이 되시는 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또 실시간 의견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증시 상황은 어떨지 오늘 조금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도 좀 보합 혼조세로 끝이 났고요. 오늘 코스피는 0.2% 내린 2531 최근에 2500선 강하게 올라온 뒤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코스닥도 거의 어제와 변함이 없는 739, 7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약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올라서 113만 원대까지 이제 시가총액이 80조 원을 넘어섰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9%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오늘 쉬어가는 흐름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 상위들은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주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도 보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1447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1440원대로 조금은 안정은 아니고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앞에서도 육아휴직 여러분의 회사 이야기 좀 했었는데 여러분은 승진하시는 거 혹은 책임자, 관리자, 팀장, 부장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의 MZ세대들은요. 특히 2030 세대에서는 리더가 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 그냥 승진 안 할래요. 저 책임자급 안 할래요. 그냥 내 일만 하고 퇴근할래요. 이 조직 분위기가 옛날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죠. 또 세상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런데 저 바깥 세상에서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그러면 회사는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할까요?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책을 쓴 리더웨이 문성후 대표와 함께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이제 기업 현장에서 20여 년 그리고 지금은 24년 그다음에 지난 10여 년간 또 강의 컨설팅 코칭으로 10년 이렇게 보냈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직장인을 만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실제로 정말로 많은 직장인들이 저 승진하기 싫어요. 팀장 같은 이제 감투 쓰기 싫어요라고 합니까?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리더가 되시는 게 어떤 성공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래도 네. 회사 들어가면 별 달고 네네. 뭐 조직에 들어가면 사장 한번 하고 나와야지 네. 이런 게 덕담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게 리더가 되면 책임은 많고 할 일은 많고 그리고 또 친구도 잃죠. 제가 한 스타트업에 강의를 갔는데 30대 초반이 팀원, 30대 중반이 팀장, 30대 후반이 임원이에요. 스타트업들은 그런 경우가 그쵸, 많죠. 그쵸. 네.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너무 고민이 많대요. 나는 친해지고 좀 친구도 되고 싶고 격이 얻고 싶은데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리더가 되는 순간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나한테 일 주고 나를 관리 감독하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멀어지는. 그렇죠. 리더가 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이렇게 멀어지고 미움받는 거.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업도 제가 아는 한 큰 기업은 매년 100명씩 미래 리더라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미래 리더라고 지정을 받으면 이 이름표를 달고 특별한 육성이 됩니다. 어떤 막 4세대 리더군 이렇게 그렇죠, 해서 또 그렇죠. 그런 교육을 또 시키는 기업들이 네네, 있죠. 따로 100명. 네. 근데 그거를 예전 같으면은 그거 붙여준다고 그러면 막 서로 받을 텐데 그죠. 지금은 안 받는 사람도 있대요. 4세대 리더군에 당신이 포함됐습니다. 저 너무 부담돼요. 네, 이렇게. 예. 뭐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또 그러지 않겠어요? 앞으로 리더할 사람이 이러면 되겠냐? 그 얘기를 일찍부터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뭐 사장이 되면 하는 거고 뭐 안 되면 또 이렇게 가다가 내가 창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리 내가 그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부담을 받고 싶지 않다. 예. 평생 직장 같지도 않고 그렇죠. 여기에서 뭐 부장되고 임원 돼봐야 뭐 딱히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괜히 부담만 커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리더 보면 자기가 봐도 저게 그냥 속상해서 맨날 속끓이 하고 또 책임은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리더를 꺼려하는 시대가 된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리더가 된다. 네. 직급이 올라간다. 그 연봉이 정말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실제로 임원이 되면 저도 임원을 8년 했는데 임원이 되면 연봉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근데 그게 가치 기준의 차이 같아요. 저 연봉을 많이 받고 저만큼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흔히 얘기하는 뭐 워라밸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을 즐기면서 살 거냐. 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임원이 되면 그 고용의 불안정성이 떨어지죠. 안정성이 계약직이 되는 떨어지죠. 거죠. 그렇죠. 계약직. 예.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글쎄요. 요즘은 예전엔 같으면은 리더가 된다 그러면 손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생각과 그 저항감 또 개인의 다양한 가치 기준의 발달에 따라서 굳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임원이 될수록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그렇죠. 내가 1,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죠. 기다려봐. 그냥 오래 다녀. 이럴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면 일단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부터 좀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리더에 대한 정의는 무척 많아요. 뭐 남을 이끄는 사람, 남이 일이 되게 돕는 사람,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등등인데 저는 제가 정의한 건 전작인 리더의 태도에서도 강조했지만 제가 강조한 건 리더는 그냥 역할입니다. 역할. 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정의해서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사람, 리더라는 게 이제 뒤에 ER이 붙으니까 종종 뭐뭐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리딩하는 사람, 이끄는 그렇죠. 사람. 예, 뭐 이끄는 자, 뭐 주도하는 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역할입니다. 리더는 역할이죠. 어허. 예, 그래서 이끄는 역할. 예, 그래서 완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팀원들과 합의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역할이죠. 역할. 그 역할을 잘하면 리더로 오래 가는 거고요. 그 역할을 못 해내면 리더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른바 직위해제. 그렇죠. 예.
그 예전에는 리더 그러면 저 어릴 때는 집에 막 위인전들 많았거든요. 네. 위인전들 보면 막 옛날 리더 뭐 영웅 위인들 보면 막 태어난 것부터 달라요. 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막 번개 치는 날 막 바위 밑에서 벌쩍 태어나고 막 이런 신화적인 존재. 그렇죠. 네. 플라톤이 얘기한 진짜 철인 같은. 근데 요즘은 사실 우리 주변에 리더가 참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쪽에선 리더고요. 뭐 리더가 군데군데 굉장히 많아요. 옛날처럼 네. 거창한 리더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러면 그 누구나는 언제 리더를 잘할까? 훌륭한 리더가 될까? 그 누구나가 그 역할을 잘할 때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정의도 되게 필요할 거고 네네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리더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정말 세계관 속에서 리더가 많아지고 있으니 그렇죠.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테고요. 네. 개인도 리더죠. 셀프 리더십인데 개인도 내 역할을 잘하려면 내 인생의 주연인 겁니다. 집에서 엄마도 리더고요. 그렇죠. 아빠도 리더고 그렇죠. 뭐 장손도 리더고. 그렇죠. 다 자기의 역할을 잘해내면 리더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뭐 그 정말 회사의 사장이 되고 이래도 역할을 못하면 리더가 못 되는 거죠. 네. 주변에서 역할. 리더로 인정도 안 하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예. 이제 막 팀장 혹은 이제 막 좀 팀원 몇 명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또 네.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지 리더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라고 대표님한테 물어본다면 네.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먼저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이제 오버하지 마시라고. 과욕을 부리지 마라. 네. 의욕이 앞서갖고 초반에 이 의욕이 앞서서 막 하시다가 나중에 그 뒷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처음으로 막 팀장 되고 이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일수록 오히려 차분하게 시작하시고 특히 이런 오늘 같은 이렇게 눈 오고 추운 날 차 시동 걸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아하. 예열되고 그렇죠. 시동되고 그리고 처음에 조심조심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팀장이 되셨으니까 다 초행길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버하지 마시라.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면 본인이 나중에 그걸 감당을 못 하세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고 주변과 관계를 잘 만드시고 학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죠. 조직도 그 허니문 기간을 주죠. 네네네. 스스로 습득할 시간을. 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본인이 차분히 내 역할도 정의하고 또 조직의 문화도 익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팀원들과의 관계도 자기가 잘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축구 같은 거 보면 이기려면 그 골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득점보다 실점에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처음에 뭘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걸 잘 지키는 거 또는 조직에서 하지 말기를 권하는 거, 하지 말기를 원하는 거. 네. 그리고 리더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것부터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뭘 막 야심차게 막 뭘 하려고 쫙 벌리는 것보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삼가해야 될 거부터 안 하시는 거. 즉 득점보다 실점에 신경 쓰시는 게 초반엔 특히 중요합니다. 뭔가 무리한 시도 혹은 언행 하나하나까지도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감투를 쓰면 좀 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 그렇죠. 뭐 중압감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 말씀도 기대가 커 뭐 이러시니까 내가 뭔가를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물론 이제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문기섭님은 예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격세지감이라는 느낌 어쩔 수가 없네요 보내셨고 9987님은 저는 감투 쓰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사원일 때는 진짜 일 잘하던 똘똘한 친구였는데 네네. 저 사람 저 팀장 시키고 나니까 왜 이렇게 좀 무능하지? 예. 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게 실무자와 관리자의 차이입니까? 역할의 차이가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저는 역할이죠. 첫 번째는 역할입니다. 내가 바뀐 역할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팀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사에서의 직급 또 직무가 바뀔 때마다 그 역할 정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임원분들이 계시죠. 왜 회사에서 팀장님들도 뭐 계실 텐데 특히 임원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 승진한 1년 차에 집에 가시는 임원분들 많으세요. 아. 우리가 승진자만 뉴스에서 봐서 그렇지 퇴직자는 안 나오잖아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그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근데 왜 그러냐면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내 역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무가 됐는데 아직도 대리를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직원들이 예를 들면 직급은 상무라서 문상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문대리라고 부르고 예. 대리급 일만 계속 하고 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승진에 대한 오해인데 승진을 보통 대부분 다 이걸 후불제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고 나면 이 주변에서 다 그러잖아요. 진작됐어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아 내가 이때까지 고상해서 승진은 나한테 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 조직은 승진은요 선불제예요. 잘 할 것 같아서 부여한 일이라서 네. 이제부터 잘 하셔야 돼요. 어. 근데 이제 승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좀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도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보상받은 거니까. 이제서 나를 보상해 줬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오시는 오해 때문에 이제 역할에 대해서도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신경 쓰실 리더는 막 되셨고 특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팀원에서 팀장이 됐다든지 또는 팀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실장이나 본부장이 됐다든지 임원급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됐다든지 이렇게 큰 변곡점으로 어떤 직위가 굉장히 직급이 점핑했을 때 이때 이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역할을 빠르게 파악을 해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맞는 일을 네, 예.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무지. 잘 모르는 거. 아. 예, 리더가 잘 모르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게 우리가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집단 무지도 있어요. 그 조직의 모든 리더들이 다 같이 모르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사실 이제 이번까지 승진을 했다면 네. 나름대로 일 좀 하고 똑똑하다 능력 네. 있는 사람이다라고 네. 할 텐데 예. 어떻게 그런 집단 무지에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그 무지의 빙산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네. 그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정보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일선에 있는 분들이 회사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시고요. 예. 위로 올라갈수록 특히 그 무지의 빙산에 따르면 CEO나 사장님은 전체 회사 문제의 4%밖에 모르신대요. 요즘에 그 왜 직장인들 커뮤니티라는 네, 거 보면 네, 뭐 네. 임원들 뭐 사장 아무것도 모른다. 네, 그래서 뭐 네, 네, 보고 체계가 엉망이다. 이것도 네. 심지어 뭐 삼성전자마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올라갈수록 정보가 걸러져서 올라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현장에 잘 나갈 일이 없고 계속 보고받고 문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무지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격하자 무식해지는 거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왜 이제 일선 직원들하고 타운홀 미팅 네, 같은 네. 것도 하고 예. 현장 방문하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사전에 세팅된 타운홀 미팅이나 아, 현장 방문은 걸러진 사람들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너 여기 서 있어. 가면 뭐 이렇게 여기 가서 그럴 거니까 저는 이렇게 좀 CEO라면 그냥 바로바로 불시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타운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러려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리더인 본인도 그만큼 따라잡을 정도의 늘 지식을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금융그룹 회장님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나서 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깨 위로 뭐 잘 돼가? 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고개 딱 들어보면 회장님이고. 예. 그러고 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또 같이 더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네. 이어가고 예. 오히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몇 월 며칠 어디로 모이세요라는 타운홀 미팅이구나. 예. 그 뭐 사실 예전 얘기지만 어디에 모이세요 그럼 질문도 다 각자 준비해 놓고 대본 뭐 써놔야죠.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회장님은 그 어떤 현장을 익히신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원은 엄청 놀라겠어요. 그렇죠. 일하고 있는데 회장님. 근데 어쨌든 전혀 준비 없이. 그 위아래로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한 지식이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회장님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무지의 빙산 그 오류에 빠지지 네네. 않도록 일단은 좀 넓은 지식을 키워가야 할 테고. 예. 그래서 그 지식을 키워가는 방법은 저는 하여튼 계속 공부하시고요.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배워야죠. 그리고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제 그 로버트 스콧이랑 로알 아문센이라고 둘 다 남극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네. 탐험대인데 로버트 스콧은 주변에서 얘기했어요. 남극 정복할 때 말은 데리고 가지 마라. 말, 개만 데리고 가라. 예. 그 다음에 모터 스키 이거 갖고 가지 마라. 근데 이 로버트 스콧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탐험대임에도 불구하고 개랑 말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모터 스키도 가져갔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말은 그 추운 데 가면 쉬려면 쉴 공간이 크게 필요하대요. 개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사람 그쵸, 옆에서 그쵸. 따뜻하게 누워 쉬면 있으면 되고 그리고 말은 담요도 필요하고요. 예. 근데 개는 그냥 옆에 있으면 같이 쉴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남극 탐험 극지방 탐험은 개다. 이 조언을 무시했고요. 그 다음에 모터스키는 그 추운 데 가면 모터가 작동하겠어요. 고장날 수도 예. 있고. 반면에 이제 로알 아문센은 개만 데리고 갔어요. 개만 데리고 갔는데 개는 워낙 극지방에 강한 동물이고 그 다음에 또 잡식성이고 그래서 뭐 이거저거 다 먹고요. 네. 그리고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어쨌든 데리고 갔던 개 중에 극지방에서 너무 이 탐험대들이 식량이 필요하니까 일부는 개를 식량으로도 사용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둘 다 남극을 정복한 건 맞는데요. 네네네. 그 로버트 스콧은 다 사망했어요. 대원들이. 예. 근데 로알 아문센은 다 생還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가 알고 모르는 거 그리고 주변의 조언을 조언. 듣고 배우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좀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조언을 잘 안 들으면 아집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잘못된 논리와 생각으로 그냥 네. 그게 굳어지고. 그렇죠. 근데 그 조언을 듣는 태도와 조언을 예. 듣지 않고 본인의 고집과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네. 사람의 그냥 성향으로 아예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리더가 되시면 성향을 바꾸거나 고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나의 약점을 보강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해왔으니까. 이게 내 성공 방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오무오적을 조심하라는 게 5가지의 무지, 무책임, 또 무능, 무관심, 무기력을 조심하시라는 게 내가 이때까지 이것들을 갖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부터 리더가 됐으면 이 오무를 되게 경계하시고 필요하면 고치셔야 돼요. 네. 내가 상무까지 올라갔던 그 방식과 예. 사장이 된 방식 그 예. 이후는 또 달라야 한다. 네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어렵게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죠. 네네네. 그분들을 리더로 모시는 분들 중에 좀 고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자수성가하신 대단한 분들과 일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여기까지 내가 판단하고 그렇죠. 내가 왔으니까 내 말이 내가 다 맞아. 맞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아주 그냥 눈물 나게 예. 계속 야단을 맞고 구박을 들어도 그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한테 네네. 배운 건데 그런 리더들 권력감에 취하지 않으려면 네.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예. 자기가 못하는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걸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걸 배워야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야지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열리게 되고. 예. 겸허함이 생기죠. 겸손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어학을 하나 배우면 뇌가 하나 더 생기는 거래요. 뇌가 하나 더 예. 생긴다. 새로운 어학을 배우면 나 외국어 공부할래. 그러면 그게 새로운 두 번째 뇌가 생긴대요. 사실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계속 마음도 열리고 뇌도 열리는데 그러네요. 예. 근데 정말 근데 그분들께 새로운 거를 뭐 배우시라 하는 거는 쉽지 않고요. 저는 제가 권하는 건 저 말고 네. 새로운 분들을 계속 만나라. 만나시게 하는 거. 새로운 분. 네네. 만나던 사람들끼리만 한번 모이는 거. 그러면 서로 무지가 강화되죠. 나랑 술 취향 맞고 그렇죠. 뭐 취미 맞고 네네. 같이 등산만 할 예, 사람 예.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우리끼리 잘 모르는 건 더 강화돼요. 우리의 논리만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많은 CEO나 리더분들이 조찬 세미나도 가시고 하는 게 대단한 노력이세요, 사실. 아하. 새로운 분을 자꾸 만나고 저는 그래서 만났던 분들만 만나는 리더가 제일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학연, 지연, 뭐 혈연 이런 데 또 빠지면 또 위험한 거기도 하고. 그렇죠. 책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네네.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 무책임하다. 네네네. 근데 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또 리더도 있고 네네. 요 유형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 무책임한 것도 나쁘지만 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도 전 좋게 안 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리더라면 이거 안 된 게 내 책임도 있고 네. 또 다른 상황의 변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객관화해서 잘 분석해서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지. 네. 그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면 이게 되게 사람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예, 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이거는 다 내 책임이야. 그런데 그 남은 팀원들은 그냥 그분의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무책임을 되게 경계하는 이유는 네네네. 책임을 안 지는 거나 아니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거 둘 다 경계하는 이유는요. 예. 팀원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개선의 기회가 없어져요. 아. 예. 이게 뭐가 잘못됐고 나는 뭘 잘못했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돼라는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내 잘못과 남의 잘못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 철저하게. 그렇죠. 이거는 초반에 내가 기획을 잘못했다. 네. 이거를 밀어붙이고 여기에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도록 한 건 내 잘못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리더의 잘못. 그렇죠.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펑크가 났고 이런 부분이 미숙했다. 예. 이거는 김 과장의 잘못.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잘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뭐 세계적인 뭐 국지전이라도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해운회사 근무했는데 해운회사는 그 해운 운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너무 여러 변수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뭐 운임지수 나빠져서 해운회사가 어려워지는 것도 물론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내 탓이 되는데 네. 돌발 변수가 나오는데도 그 전쟁도 내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책임하다는 거는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것 그리고 동시에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해서 그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 이 둘 다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고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리더도 예. 나쁘지만 네. 야, 다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고 해. 이것도 안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흔히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도대체 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저 사람이 뭐 사표를 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감봉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책임은 어디까지는 거야?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책임이라는 건 결국 현재 상황을 개선해 놓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 현재 상황을 개선해 놓는 것. 예. 예. 원상 회복 시켜 놓거나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 본인이 뭐 사표 내고 본인이 뭐 감봉하고 그거는 개인적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예. 사장님한테라도 가서라도 그렇죠. 추가 우리 뭐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뭐 뭐를 좀 돈을 좀 예산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예. 그러니까 책임은 조직과 팀원에 대한 책임이에요. 뭐 나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스스로 나한테 벌 주고 내가 감봉하고 내가 사표 내고 이게 책임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책임. 야, 내가 회사 나갈게. 이게 아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아, 그러네. 그건 무책임이네요. 그냥 혼자 그렇죠. 떠나버리는 거고 예. 다른 회사 또 가려고 그렇죠. 하고.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은 판단을 잘못해서 그 수출을 잘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책임지는 게 뭐냐면 그 수출을 잘못한 국가에서 시장을 개척해서 결국 그 2년 동안 그 재고를 다 처리했어요. 그런 사람이 승진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책임인 거죠. 내가 이게 상품을 잘못 딴 나라로 보냈으니까 나 관둘래. 그럼 그 뒤처리는 누가 해요? 내가 뒤처리까지 다 하고 심지어 그걸 개선해서 새로운 시장을 연 거. 실제로 그분은 나중에 사장까지 하셨어요. 예. 제가 생각한 책임은 현재 상황을 원상 회복하고 끝까지 개선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 그다음에 사표 내고 그다음에 감봉하셔도 돼요. 진짜 책임은 조직과 팀원에 대한 책임이다. 그렇죠. 그걸 원상복귀 시켜놓는 거, 원상 네네. 회복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진짜 대기업 그 CEO까지 오르신 분들 보면은 네.
꼭 실수를 만회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게 진짜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내가 회사를 퇴직하겠다. 이게 맞죠. 내가 망쳐놨으니까 제가 거기 책임지고 서둘러 나갈게. 이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냐.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도 한 번의 실수도 없어서 좋은 리더가 아니라 그럼요. 실패를 겪더라도 실수를 예, 하더라도 예, 예. 어떻게 만회하는 리더냐. 네. 이게 진짜 책임이네요. 와. 제가 그 아까 남극 탐험 얘기했는데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그 남극도 탐험 대장이 있었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그 남극을 탐험하러 가다가 배가 얼음 속에 갇혔어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대장이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나 대장 오늘부터 고만할래. 이건 아니죠. 야 네가 대장해. 그렇죠.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네. 목표를 바꿨어요. 야 남극 탐험에서 그냥 우리가 다 살아 돌아가는 걸로 목표를 바꾸자. 이제 목표는 생환이다. 예, 전원 생환. 그러면서 뭐 했다는 얘기가 죽은 호랑이보다 산 고양이가 낫다. 우리는 살아 돌아가자. 그렇죠. 목표를 바꾸고 결국은 전원 생활했어요. 예, 그게 책임이 지는 거죠. 멋있네요. 네. 아까 0190님이 지금 이 방송 좋네요. 다시 듣기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630님은 귀를 쫑긋하게 하는 명언 감사합니다. 네. 45년 동안 하고 있는 1인 사업장입니다. 예. 손님들께 겸손하자 늘 다짐합니다. 사실 손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아까 조재희님이 오무, 오적 다시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예. 오무가 지금 우리가 무지, 그 다음에 무책임, 무능, 무관심, 무기력. 예. 우리가 지금 무지, 무책임까지 이야기를 했고 무관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무관심은 이겁니다. 리더가 그냥 매사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리더가 조직이나 팀원 외에 다른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승진. 위에 어디 이른바 이제 저 총수나 오너라는 사람들한테만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오늘 회사 계신 분들 한번 자기 상사한테 물어보세요. 팀장님은 목표가 뭐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 회사 오래 다니는 거지. 그러면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나? 뭐 부사장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부사장이 나 이거 부자 띄고 사장 다는 거예요.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건 개인의 목표고. 그렇죠. 예. 나 이거 회사 일 잘해갖고 올해 좀 기여하고 내가 그리고 김 과장 좀 잘 키워서 내년에 차장 만드는 거 그게 내 목표야. 그럼 이건 리더의 관심이 올바른 거죠. 나 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오래 다니는 게 내 목표. 그런 분들 많으신데 진짜. 이거 무관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직과 그 일에 대한 관심.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성과로 나오거든요. 그 트위터의 CEO였던 잭 도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사람은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꿔서 엄청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인데 자기 친구가 유리공예를 해요. 네. 근데 유리공예 작품이 뭐 한 1-2천 달러 비싼 건데 그 카드 리더기가 늘 그 판매처예요. 자기 가게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물건을 사려면 거기 와서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잭 도르시가 이렇게 보고 왜 카드 리더기를 늘 거기 둬야 될까? 이거 처리하려면 우리 매장 와서 결제하시고요 카드로 아니면 현금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잭 도르시라는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핸드폰에 꽂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카드 리더기예요.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 쓰는 거. 예. 그거를 이 잭 도르시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관심이 친구의 저 불편함으로. 고충을 좀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같이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냥 갖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보면 카드 결제돼요. 원하시면 가져가기 했던 그렇죠. 게 이 잭 도르시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함을 잘 눈여겨보고 관심 갖고 개선한다라는 거. 예. 기상특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10시 30분 기준으로 전북, 고창, 부안, 김제, 순창, 정읍, 전주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쪽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낮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관심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 아까 그 오무 중에서 마지막 무기력. 근데 사실 조금 이제 축축 처지는 리더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팀 분위기도 처지고. 예.
저는 그 체력이 약한 분들이 나도 이제 뭐 한 자리 하고 리더 하고 싶어 그럼 전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체력부터 단단히 만드시라고. 아하. 체력은 이제 정신적인 거랑 육체적인 거 다 포함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람이 기력이 없으면 그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데 우리 뇌는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그죠. 사실. 자꾸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인지적 구두쇠, 그러니까 뇌가 생각 안 하는 게 그거예요. 식당 갔을 때 뭐 드실래요? 그럼 아무거나. 네. 여기 추천해 주세요. 그 메뉴를 고르는데도 에너지가 꽤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구내 식당 없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점심 먹는 게 고민이라고. 예? 그렇죠. 점심 메뉴. 예. 그래서 몸이 아프시면 진짜 그 리더가 약해지고요. 그러면 이 조직이 순해져요. 예, 그러면 성과가 착해집니다. 이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그 안에서 그냥 움직이게 되죠. 성과가 착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독하게 근성 갖고 막 팍팍 나가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순해지고 흘러가는 대로. 네, 그냥 뭐 요러면 요런 대로. 근데 그걸 따져보면 대부분 리더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리스크를 이제 안 안죠. 왜냐하면 본인도 기력이 없으니까. 제가 체력이 없다라고 안 하고 기력이 없다고 하는 건 기운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몸에 힘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이때 또 조심할 게 뭐냐면요. 리더가 몸이 약해지면요. 그 조직 안에 네. 이 리더의 약한 그 고리를 찾아서 흔드는 사람 나타나죠. 기회주의자 또 간신이 등장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아프면 그때가 간신이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리더가 기력을 유지하는 거 강하게 유지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게요. 그 위워크라고 공유 오피스 있어요. 네. 그거 만든 아담 노이먼이라는 사람은 뭐 마약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이 위워크 CEO에서 물러났고요. 자기 관리를 못해서. 자기 관리. 또 빌 말로이라고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온라인 배달 회사 만든 분이 있어요. 네네. 이분은 또 기력을 자기가 잘 유지를 못해서 아주 중요한 투자자 미팅에 못 나갔어요. 몸이 아파갖고. 그래서 그 투자자 미팅에서 투자자가 날아가 갖고요. 이게 원래 미국 회사인데 지금 네덜란드 회사로 넘어갔어요. 물론 본인은 CEO에서 관뒀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체력, 뭐 체질 이거는 참 어떻게 뭐 문제 삼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가서 링거라도 꼽고 네. 비행기 타고 날아온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예. 저 사람 대단하네, 열정 대단해라고 또 어필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막 그 2박 4일 출장 갔다 와서 2박 4일. 예, 그렇죠. 2박 그런 거 4일 있죠. 출장 갔다 와서 막 돌아오자마자 또 막 회의 소집하고 이런 분들이 참 이 주변에서 보면 독하다 독해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뭐 강철 체력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리더분들일수록요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된다. 예. 운동도 많이 예, 하고. 그럼 어디 회식 가시면 팀원들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주지 마시고요. 드세요. 잘 먹고 운동 네, 잘하고. 잘 먹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잘 푸시고. 이른바 왜 CEO 에너지라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런 직책에 올라가면은 그렇죠. 더 해야 되고 더 뛰게 되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리더 프레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리더의 존재감이에요. 리더의 존재감만으로도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왜 전문 용어로 이제 고공 지원, 고공 사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 영업 거의 90%는 됐는데 네. 마지막 이게 지금 도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도장을 네. 못 찍고 저기 마지막 결정을 못 합니다. 그때 네. 이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예. 오케이 내가 나갈게. 그렇죠. 자리 만들어 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전에 정주행 회장이 그거 해봤어 이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그거예요. 리더의 존재감으로 마지막까지도 한번 해보자. 우리 왜 운동에서 근육 생기는 게 그 한 번, 두 번 더 해갖고 근육에 상처를 입혀서 그게 회복되면서 근육이 붙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더는 그 역치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리더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권하는 게 루틴입니다. 루틴. 예, 이 성공한 리더들 보니까요. 일찍 일어나시고요. 네. 꼭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운동하시고요. 명상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순간에 아주 집중력을 초몰입해서 발휘하세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이거 더 듣고 싶은데 예. 일단은 CEO들도 자기 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네. 거고 끝내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제 2000년생들이 네.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90년대생이 온다가 아니라 이제 2000년대생들이 온다요. 예. 이들과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하는가? 90년대생이랑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네. 2000년대생들하고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이 동기부여라는 말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옛날에 동기부여는 이렇게 동기를 주면 받아서 그걸 갖고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동기를 같이 상의하셔야 돼요. 부여해도 안 받아요? 안 받죠. 예, 그건 당신의 동기고 팀장님의 동기지 내 동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대부분 조직이 만든 동기를 주거든요. 그건 내 동기는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동기를 상의하셔야 돼요. 같이 만들어야 한다. 예, 같이 만드세요. 어떻게 움직이는 하면 동력을. 예, 힘내서 일하고 신나서 일하겠느냐. 그래서 요즘은 동기를 상의하셔야 그 우리 2000년대생 젠지들과 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같은 목표를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라. 그렇죠. 동기를 같이 만드셔야 돼요. 동기 네. 부여. 그냥 내가 주는 동기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각자의 동기가 다 달라져 갖고요. 예, 동기를 상의하셔야 됩니다. 동기를 그래서 합의하고 통일시키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꼭 같은 동기가 아니더라도 각자 서로의 동기를 인정하고 그 동기대로 일하게끔 이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죠. 5622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계좌로 입금하고 싶을 정도네요라고. 아이고. 그래서 4079님은 그래서 예전에 체력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이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참 진부한 얘기 같지만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게 정석이네요. 네네. 그래서 문성호 대표님,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네. 책을 쓰신 리더웨이의 문성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에 대한 접속 차단 방침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권과 기업들도 민감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며 사용 제한에 합류했습니다. 네이버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 성장한 10조 7,3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9% 증가한 1조 9,79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가운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 것은 네이버가 처음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달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는 강달러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우리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자 지구는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른바 가자 구상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가 싸움의 결말이 나면 이스라엘에 의해 미국에 넘겨질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와 있어요? 네, 3759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엥겔 지수에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세제 같은 생활용품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사실 먹는 거나 비슷한 그 생필품이 있지 않습니까? 뭐 휴지, 비누, 뭐 세제. 그런데 엥겔 지수에는 딱 먹는 거, 식료품비만 들어갑니다. 네. 독일의 경제학자 엥겔의 이름을 따서 엥겔의 법칙, 엥겔 지수 이런 게 만들어진 건데요. 네. 엥겔 지수라는 게 높을수록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일수록 엥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식료품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인간으로서. 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50% 정도가 되고요. 엥겔 지수는 중산층이면 한 20-30% 정도, 고소득층이면 한 10에서 20% 정도 볼 수 있는데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어치를 사 먹는다 하더라도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을 써야만 하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쓰는 사람하고는 이제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그 나라의 엥겔 지수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양준식님, 공모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모주 이른바 신규 상장한 기업들 주가 떨어져서 참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근데 어떤 정해진 법칙이나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일단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라는 게 큰 틀이고요. 네. 발행사와 주관사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할 회사랑 증권사랑 협의를 하고요. 평가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익 대비로 갈 거냐, 자산 대비로 갈 거냐, 매출 대비로 갈 거냐, 얼마나 이른바 멀티플, 배수를 뭘로 줄 거냐. 그래서 비교 기업을 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막 글로벌 기업들, 엄청 잘 나가는 기업들과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그들은 고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고평가 받고 싶어. 그래야 공모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는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가치도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증권사 수수료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른바 뻥튀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 예측을 합니다만 다른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우리 한 주라도 더 주세요. 내가 비싸게 살게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거품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 자, 다음은 질문은요? 7588번님은요. 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대학은 적자가 심해지는 건가요? 대학들이 이제 2024년 사립대학 재정통계 연보를 보면요. 지난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50%였고요. 또 수년째 교비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동결이 되어 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적자가 심해지고 또 학령 인구도 감소하면서 우리가 등록금 전체적으로 좀 너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대학들은 인상 요인을 또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1929번님은요. 다자녀 셋째는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라던데 그러면 의대도 혜택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대 학생도 다른 학과와 같이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구간 8구간 이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고요. 네. 9구간은 학기별로 최대 1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혜택은요. 당연히 국가 장학금입니다. 그 자세한 그 내용은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에 2000번으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을 국가장학재단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다만 상한은 있다. 그렇죠.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만나실 수 있는 토요일입니다. 내일은요. 퀄리티 투자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투자의 본질,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와 함께 읽어드립니다. 일라디오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